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 최고의 프로그램 역전의 용사들이 드디어 또 시간과 구성을 조금 바꿔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저는 역전의 용사 진행을 맡은 노영입니다. 네, 오늘부터 역전의 용사들 오후 6시에 방송합니다. 생방송이고요. 새 단장했습니다. 1부와 2부로 나뉘어질 건데요. 1부에서는 아주 깊이 있는 성찰을 여러분들께 제공하는 패널분들과 현안을 깊이 있게 살펴보고 2부에서는요. 스픽스만의 단독 취재,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단독으로 다른 데서는 알려지지 않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선보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새로운 프로그램의 시작을 처음으로 또 같이 하게 될 이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신용환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용환입니다. 네, 그리고 장영진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방송을 제가 지방시대 부위원장 되고 대폭 줄였는데 새롭게 개편한다고 그래서 일정이 막 안 맞더라고요. 근데 이제 월요일 저녁 때 만나는 거 이런 거 안 만나고 한다고 그래서 아주 시간이 그렇게 잘 조정돼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하죠. 저희가 더 감사드리죠. 신용환 부위원장님은 여기저기서 지금 모셔가려고 그러는데 저희 방송을 또 의리 있게 나와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죠. 오셔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해주셔야지. 네, 잘해주실 걸로 믿고요. 우리 장 기자님 어떻게 네. 지내셨습니까? 그냥 대충 지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노영희 변호사님이랑 방송한다 가지고 되게 기뻤어요. 나도요. 마지막 방송 같이 했던 게 거의 4년 전쯤이거든요. 진짜? 예. 그리고 그동안 이제 그 뜸했었던 거고요. 근데 사실 제가 노영희 변호사님 처음 뵌 게 기억하십니까? 2009년이에요. 맞아요. 우리 네. 저희가 변협에서 제가 대변인 대변인하고 하실 여기 또 때. 반장하고 그럴 때. 그 시기에 제가 불교 방송 시절이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노영희 변호사님이 진행하신다길래 아주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15년이나 되셨네요. 네. 우정에. 저는 제가 저분을 좋아해서 왜냐면 저분이 법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법률 지식도 되게 빵빵하시고 그래서 제가 좋아가지고 이 목동에서 하는 야구 VIP석도 내가 딱 얻어가지고 같이 구경도 하고 그랬던 사이입니다. 모자도 있었고 그때. 어쨌든 생각해보니까 참 우리가 오래된 사이네요. 네. 네, 정말 그런 사이인데 어느 정도는 합이 맞을지 한번 또 오늘 방송을 보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1부에서는 이렇게 신용환 부위원장, 장영진 기자하고 함께 할 거고요. 2부에서는 김대호 2분 뉴스 기자 그리고 정규환 정치평론가가 스픽스의 단독, 스픽스의 특종을 들고 오실 예정입니다. 스픽스 최고의 프로그램 역전의 용사들을 한번 힘차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주제는요. 국정감사 총정리입니다. 첫날의 국정감사 총정리인데요. 오늘 조요토미 히데요시까지 등장했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우선 한번 이 싱크 들어보죠. 시민들이 인터넷에 이런 걸 올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대법원장 네, 이제 최익진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게 뭡니까? 장영진 기자님. 곤란한 건 일단 시키는 게 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제 네. 국힘당은 지금 사실 할 일이 웬만하면 이제 이 회사 회의에 할 그게 없는 거고 의사가 없는 거고요. 조요토미 히데요시 조거는 지금 많이 지금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조 사진 저는 한 달 전에 봤거든요. 한 달 전인가 2달 전인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의 태도라든지 뭐 이런 과정을 보면은 도대체 대한민국 사람이라 보기 어렵다. 더군다나 지금 이 내용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내란을 겪고 있는데 이 내란을 진압하려고 하는 대법원장이 아니라 네. 내란을 조장하려고 한다. 이 결국은 나라를 팔아먹는 행위 아니냐라는 의미에서 조요토미 히데요시 뭐 이런 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참
잘 만들어 붙이신 것 같아요. 조요토미 히데요시 저는 보고 되게 한참 웃었거든요. 근데 참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조금 그러니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의 얼굴과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얼굴을 합성해가지고 저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제 거죠. 배경을 조금 말씀드리면 더 쉽게 네. 이해될 것 같아요. 이제 부석사에 불상이 있었고 그거를 이제 부석사. 일본에서 일종의 이제 뭐 불법적으로 가져간 거죠. 그래서 관음사 일본의 네. 어떤 절에서 이제 저걸 가지고 있는 걸 이제 소송이 대한민국 법원에서 할 때 1심에서 대한민국 부석사의 소유가 맞다 이렇게 이제 판결한 것을 2심에서는 일본법에 의해서 일본의 소유가 맞다 이렇게 이제 뒤집은 걸 맞아요. 바로 대법에서 그냥 2심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 편을 드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 앞에 이제 전제 설명을 하고 뒤에 이제 저 조요토미 히데요시 이 합성 사진을 들었는데 사실은 이제 뭐 그 질의하고 할 때 하도 시끄러워서 방송을 볼 수가 없었어요. 막 그 추미애 법사위원장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도 많이 막 가서 마이크 항의를 하고 막 없는 그랬죠. 상태에서 막 항의하고 그래서 보기가 어려울 회의 정도. 진행을 막겠다는 것이 오늘 그 국힘당의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회를 시키겠다. 그래서 그 정회하는 사이에 조요토미 히데요시 도망가게 만들어주겠다. 뭐 그런 의도가 아니었나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새 법사위도 그렇고 모든 국회에서 국힘당이 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 회의를 정회시키는 거. 그거 아니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오늘 그러면 사실 이제 이 불출석 의견서 같은 걸 냈죠. 이제 네. 사유서 비슷한 거를 이제 내고 했는데 왜 나왔나 하는 것도 이제 퀘스천이죠. 지기현 부장판사는 안 나오고 대법원장은 나오고 인사말만 하고 나중에 중간에 이제 나가버리고 상당히 많이 정무적 고심을 했던 것 같아요. 본인들은 자꾸 이제 상권 분립을 얘기하면서 기계적인 어떤 분립을 강조하고 주장을 하는데 실제 하는 행위들은 굉장한 정무적 고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천대엽 그 행정처장하고 역할 분담을 해서 인사만 하고 바로 빠질 수 있게 해달라. 나머지는 내가 대답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그래서 하는데 그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국민 여론이 지금 들끓는데 지기현 부장판사도 안 나오고 다 안 나왔을 경우에 국민 여론이 더 악화되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말로는 상권 분립을 강하게 주장하는데 사실은 굉장한 정치적 정무적 판단을 하고 있다. 되게 기괴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오늘 또는 15일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을 해야 되는데 안 나올 경우 둘 다 안 나올 경우 소위 말하는 동행명령장이 나올 수 있고요. 네, 민주당에서 동행명령장을 거부할 경우에는 탄핵을 당할 사유가 하나가 축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든 간에 일단 나가서 그 답변을 하게 되면은 그 동행명령장이 나오기 어렵고 그러면은 뭐 어떤 형태로 해야 되는가 탄핵 명분을 하나 안 주게 되는 거죠. 요걸 아마 노린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나가서 조금이라도 두들겨 맞는 모습을 보여야지 여론을 약간 잠재울 수 있다는 점. 그다음에 지금 혹시 뭐 대구 쪽이나 이쪽에 들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스팔트 극우들의 새로운 아이콘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거 지금 이제 솔직히 말해서 지금 극우 진영에서 그 아이콘으로 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전환길이라고 해봐. 그래봤자 이 사람은 그냥 피에로 같은 사람인 거고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사람은 현재 없어요. 뭐 윤석열이 있겠어요. 한동훈이 있겠어요. 그렇다고 뭐 나경원이 되겠어요. 근데 그 대안으로서 조희대가 떠오른다는 얘기가 있어요. 와. 근데 그게 조희대가 떠오른다는 얘기인 것이 근데 사실 이게 그렇게 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진짜로 정치적으로 뭔가 뭐 행보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이렇게 한번 두들겨 맞아주고 나가면은 자신으로서는 마이너스가 아닌 거죠. 정치적이든 뭐가 됐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포석을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진짜. 이게 그 보수의 진정한 어떤 보수의 가치 철학 이런 걸 상실한 지가 오래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현상만 남는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대릴사이론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현상 그때그때 뜬 사람들을 데려다가 대권 후보도 만들고 그게 가장 수혜를 본 게 이제 윤석열이죠. 그런 식의 이제 현상들에 익숙하다 보니까 네. 본질적인 건 놓치고 그러면 가장 뜬 사람이 누구냐에다가 플러스 그들이 아스팔트 극우 또는 보수들이 항상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레떼루입니다. 레떼루. 레떼루. 대로 간판이 어느 정도 이상이 돼야 된다
하니까 이제 전한길 씨 이런 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렛대로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이제 대법원장까지 되고 이렇게 하니까 아마 그들이 아이콘화, 그렇죠. 어떤 목적을 가진 사람이나 집단들이 아이콘화하기에 꽤 좋은 소재로 활용될 수도 있겠죠. 더군다나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하지만 저기 그 TK 그 법조계의 성골이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KS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경북고등학교 나와서 서울대 법대. 그러니까 지금이야 그 경북고 라인이 많이 퇴조해서 거의 지금 찾기가 어렵게 됐지만 한 10년 전만 해도 경북고 라인이 거의 뭐 검사장이나 대법관을 거의 장악을 하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라인의 마지막이거든요, 이 인물이. 그러니까 TK 지역에서는 어떻게 보자면 약간 새로운 어떤 아이콘이나 대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이 이제 정치 행보할지 안 할지 모르겠으나 그것이 어떤 그 자기들의 어떤 그 보수 결집할 수 있는 어떤 그 계기는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솔직히 대법원장이 보수의 아이콘으로 뜰 정도라면 이미 그 대법원장의 행보 자체가 그렇죠. 정치적이었다는 거를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요.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10분 정도에 국회 법사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출석을 했는데 통상 대법원장은 인사말만 읽은 뒤에 퇴장을 하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 대법원장 가지 마세요. 당신은 지금 증인이 아닌 참고인 신분입니다. 이러면서 이석을 하지 못하도록 얘기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야당에서 뭐 하는 짓이냐 이러면서 조 대법원장 나갈 수 있게끔 해달라 이렇게 이제 화를 내고 소리를 주고 받았는데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은 1시간 반 정도 되는 시간 동안 가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서 있지도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 좀 불편한 그런 자세로 이 자리에 좀 있었다라는 얘기인데요. 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이런 질문했죠. 한덕수 총리 만난 적이 있느냐?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속도 처리한 선거법 재판 옳았다고 생각하느냐? 여기 대도 답을 안 해요. 근데 무슨 답을 하나 했냐? 대법원장 혼자서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없다. 대법관들도 다 같이 오케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이 나온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론은 나 혼자 죽을 수 없다. 대법관들 같이 죽자. 이런 식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이게 과연 타당한 답변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본인이 이제 처음에 이제 선서하듯이 이야기할 때 물론 선서는 안 했습니다. 증인 선서처럼 그건 안 했지만 처음에 이제 모두 인사 발언에서 헌법 법률 양심에 이제 부끄러움이 없다는 식의 이제 발언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왜 한마디도 안 합니까? 그러니까요. 질문에 잘했으면 대해서 잘했다고 부끄러움이 하지. 없으면 네. 아니다 사실과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답변할 수 있잖아요. 단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 그러려면 뭐 사실은 출석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정의 또 헌법과 법률 앞에서의 당당함 이것과 우리 국민이 하는 건 많이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맞습니다. 자,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첫 질의제를 나섰는데요. 일부 재판 결과 등을 거론하면서 친일 사법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일본식 상투를 튼 모습에 조 대법원장 얼굴을 합성한 이 조요토미 히데요시 사진을 담은 패널을 들고 나왔었습니다. 아마도 윤석열 정부가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해서 이분을 일부러 추천하고 대법원장에 낙점한 거 아니겠느냐. 조 대법원장을 임명한 것은 대법원을 일본의 대법원으로 만들려고 했던 전략적 선택이었다. 이제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매우 괴로워하는 표정으로 앉아있던 이 조희대 대법원장 결국 휴정하는 시기를 이용해서 떠났습니다. 네, 요거 한번 싱크 보겠습니다. 저희도 대법원장 밀지 마세요. 누굴 밀어? 그냥 답변하세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성 안 됩니다. 답변하세요. 진위 다 맡고 가세요. 잠시만. 원장님 마무리 말씀하세요. 사법내라는요. 답변하세요.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사하셨다가 이따가 오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국민에게 넘어지세요. 이성 안 됩니다. 답변하세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조희대 대법원장이요, 그 말을 잘 안 해요. 근데 공식적인 석상에서는 말을 잘 안 하고요. 사석에서는 달변가라고는 소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 잘 한답니다. 근데 공식적인 석상에 가면은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으니까 평소 때 하던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말을 거의 안 하고 있는데 말을 못 한다는 건 그만큼 본인이 그 지금 떳떳하지 못하다는 걸 스스로 자인한다. 근데 저분이 저렇게 말이 적은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제 이 자리에서는 아무 말을 안 했는데 법원에서 대법원에서 이제 의견을 하나 낸 게 있죠. 네. 의견서처럼 계속 이제 검토를 안 했다. 처음에 천대엽 그 행정처장이 나와서 다들 일종의 이제 저 출력해서 본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네, 이제 처음에 출력 그랬죠. 기록이 이제 그게 없다는 거를 누가 와서 이제 얘기를 해주니까 말을 바꿔서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봤다는 식으로 말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오늘 완전히 이걸 뒤집는 걸 자기들 스스로 얘기를 한 게 있어요. 뭐라고요? 3월 28일부터 자기들이 회의를 했다라고 이제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3월 28일은 아직 확정도 안 돼서 그 대법에 올라오지도 않았을 텐데 그러네. 미리 그러면 회의를 했다? 굉장히 웃긴 얘기죠. 이게 네. 뭐냐면 이제 결과를 놓고 계속 뒤를 맞추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은 충분히 검토했다는 얘기를 오늘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그런데 아직 올라오지도 않은 거를 그럼 만약에요. 아주 극단적으로 가정했을 때 2심 딱 나고 아무도 항소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검토하는 거예요, 그거를? 도대체가? 이 말이 얼마나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거냐면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 위증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재밌는 게 이때까지 아직까지 답변서라든지 의견서가 다 올라간 날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걸 이제 김용민 의원이 이제 꼭꼭 집어줬는데 서류도 다 안 왔는데 자기들은 먼저 봤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근데 과연 절차상 맞는지 네. 그리고 이게 보면은 배당도 안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예. 배당도 안 됐는데 전원합의체가 맡을 거라고 미리 단정 짓고 자기들끼리 돌려봤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절차를 스스로 대법원 스스로 위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왜 이게 절차상 위반이 중요하냐면 그 법원도 그렇고 판사들도 그렇고 선입견을 가지고 재판하지 말라는 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뭔가 서류가 제대로 올라오기 전에 봤다는 거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의미할 수가 있고 선입견을 만드는 형성 과정이 들어갔던 거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 자체가 이미 정상적인 재판 절차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은 여기에 관여한 대법관 전원이 사실은 탄핵 대상이죠. 네. 또 한 가지 중요한 얘기를 했단 말이죠. 소부로 간 다음에 사실 2시간 만에 틀었잖아요. 네, 네. 전압으로. 전원 합의체로 틀었는데 대법원에서 의견을 낸 게 이거란 말이에요. 행정처에서 낸 의견입니다. 전원 합의체가 원칙이고 다른 게 마치 예외적인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자, 전원 합의체가 원칙이라고 그러면 지금 대법관 14명 기준에서 훨씬 많이 뽑아야 되네, 대법관들을. 그렇죠. 민주당 안처럼 뭐 100여 명을 하든 30여 명을 하든 훨씬 많이 뽑아드리는 게 이들의 전원합의체가 원칙이라고 하니까 계속해서 전원합의체를 하게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소부 이런 게 예외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본인들의 말을, 결과를 놓고 이걸 합리화하려고 맞추다 보니까 앞뒤가 다 지금 틀어진 꼴이 됐어요. 그러면 왜 이런 의견을 행정처는 냈을까? 저는 네. 간단하다고 봅니다. 뭐냐면 이런 것들을 밖에서 확인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를 뭐 잘못된 거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치든 하려고 하면 네.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영장 같은 걸 발부받아서 로그인 기록을 보든 출력은 요즘 복합기에 다 서버에 남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자기들이 영장 안 내주잖아요. 영장은 자기들이 독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뻔히 지난번에 그 직위원 재판부 폰 이런 것들 해서 직위원에 대한 그 영장에 대해서 다 이미 리젝트를 해놓고 아닌 척하면서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랬죠. 자기들은 사실 속으로는 다 이미 기각을 시켜놓고 이러기 때문에 강제수사 못하도록 해놓고. 네, 이런 어떤 뭐 오만함이랄지 자기들이 독점적인 권력을 갖고 있다는 걸 지금 악용하는 거죠. 네. 천대엽 대법원 법원 행정처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지금 대선 개입 목적의 사법 구테타와 같은 거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여당 의원들이 얘기를 하니까 사건의 경과와 절차는 판결문을 보면 된다. 2번, 3번 보면 어떻게 판결이 이루어졌고 어떤 디베이트가 있었는지 일목요연하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볼 필요 없다. 오로지 우리는 판결문만 보면 모든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전압에서 뭐 넘겨가지고 사건 제대로 안 봤다고 하지만 각자 판결문 한번 봤으면 그걸로 얼마든지 판결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사실은 천대 판결장이 한 겁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와, 이거 그런 진짜 말을 하려면은 너무 대단한데요? 판결문에 많은 내용이 들어있어야 되죠. 그게 아니면은 판결문을 우리가 일일이 하나씩 문장 하나씩 단어 하나씩 분석을 하라는 얘기인데 국민들한테 그런 거를 떠넘기는 게 대법관으로서 할 도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보면은 천대엽 대법관도 그렇고 조희대 대법원장도 그렇고 자기들이 생전에 지키지 않던 원칙들을 갑자기 원칙이라는 말로 끄집어내면서 도망갈 구멍만 찾아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아까 뭐 전원합의체가 원칙이다. 그러면 왜 지금까지 전원합의체 가는 사건이 그렇게 적냔 말이에요. 그렇죠.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놓고 생전에 안 지키던 원칙인데 갑자기 이게 원칙입니다라고 들고 나오는 건 뭘 말하는 거냐. 그럼 자기들끼리 지금까지 한 번도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것 자체가 또 탄핵 사유인 거예요. 이거는 스스로 자꾸 자기 스스로가 자기 모순에 빠지는 건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이번 문제가 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 사건 이 절차 자체가 자기들도 지금 정당하지 못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정당하지 못한 걸 합리화시키려고 변명을 대다 보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변호사님께서 네. 말씀 주신 게 혹시 이런 말인가요? 2심의 판결문만 보고도 우리는 다 알 수 있다. 그렇지. 그 말인 그 말이죠. 거죠? 그 말이죠. 자, 그러면 뒤집어서 그 말은 바로 이거잖아요. 그 말을 했다는 뜻은 우리가 안 봤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건 7만 쪽에 달하는 거 AI도 그 시간에 다 못 읽을 거죠. 정도 네. 되는 거 우리는 안 봤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 본인들이 이미 국회 나와서 위증한 거네요. 이미 스스로 자인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한 나라에 더군다나 내란 이후에 12.3 내란 이후에 새로운 대한민국의 명운을 결정한 대통령 후보가 되느냐 마느냐 하는 아주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네. 그 사람에 대한 그 인물에 대한 어떤 그 명줄을 아예 끊을 수도 있는 그런 이제 판단을 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판결문만 보고 결정을 한다? 과연 그거를 어느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아니 근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오늘 잘 들어보세요. 이게 여러분들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제 오늘 시간을 6시를 바꾸고 처음이어가지고 동접자가 많지는 않지만 우리 여러분들께서 한번 집단 지성을 발동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 대법원장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대법원 판결은 3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소수 의견조차 대법 전압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소부 심리 침해 문제를 삼고 있지 않다. 절차적 위법이 없고 소수 의견들이 다 이미 나왔으니까 괜찮다. 또 하나는 사안의 실체 부분에 있어서 대법관들이 치열한 디베이트를 벌였다고 전압 판결에 나와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실제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 나와 있는 소수 의견 중에 오경미 대법관 같은 경우는 제대로 된 디베이트가 없었다고 분명히 네네. 써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천대엽 청장이 얘기한 거랑 완전히 다른 얘기고요. 뭐라고 주장했느냐면 다수 의견의 경우 사회적으로 갈등이 심하고 분열을 조정해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 그러면 다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왜 명예훼손이나 이런 사건 혹은 뭐 빠르 사건이라고 불리는 그 사건은 지금 3년, 6년 막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합니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면서 왜 오로지 그 사건에 대해서만 그렇게 정의를 따지는 건지 모르겠고 더 중요한 거 2심 판결문 한 번만 보고서 결정했다 그리고 그 안에 엄청난 디베이트가 있는 걸 확인했다는데 2심 판결문을 읽어보면 디베이트가 없을 뿐더러 2심 판결문은 무죄 판결이었어요. 그러니까요. 2심 판결은 무죄였단 말이에요. 1심은 유죄였지만 2심은 무죄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딱 그 판결만 두세 번 읽어보면은 그 무죄 취지로 무죄에 맞는 논거가 쭉 나와 있는 건데 그걸 보면서 아 이거는 잘못했으니까 뒤집어야지. 이렇게 어떻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집어야지 했으면 2심 판결문에 뭐가 잘못됐는지 그걸 써줘야죠. 이렇게만 나와야 되는데 네. 그 얘기는 또 한 번도 없어요. 네. 그리고 오히려 1심 판결문하고 똑같이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에 1심 판결, 2심 판결 어느 쪽을 할까요? 해가지고 1심으로 갑니다. 이렇게 했다면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스스로 얼마나 자신들의 심리가 엉성했고 엉터리였는지 자인하는 겁니다. 근데 천대엽 대법관은 정말 참 답답한 게 본인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나 있는지 아니 조금만 돌아서서 얘기를 해보면 바로 허점이 나오는데 온 국민 앞에서 대법관이라는 자가 그렇게 함부로 나불대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과거 판결도 보면 앞뒤가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래. 특히 천대 대법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디지털 증거법과 관련해 가지고 그 대기업을 봐주던 대기업한테 무죄 판결 내린 논리가 정경심 교수한테는 또 적용이 안 돼요. 네. 왔다 갔다 했던 건 대표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러고 있다는 판단 생각밖에 안 듭니다. 아니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뭐라고 의견서를 냈냐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법원행정처는 본 사건에 대한 구체적 심리 경과와 방식은 알지 못한다. 자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지만 판결 이유 중에 다수 의견에 대한 보충 의견이 있고 그 판시를 통해서 대법관들이 실질적이고 치열한 검토에 의해 뭔가 이렇게 얘기된 것처럼 나는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용은 모르는데 어쨌든 합리적으로 했을 것이다. 이게 답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걸 이해를 못해갖고 그걸 물어보는 건데 아니 합리적으로 했겠지. 그냥 믿으라고 이 말이랑 똑같은 우리가 거예요. 이 권위 있는 대법원이 네. 그 삼권 분립의 정점에서 우리 독자적으로 권위를 가지고 있는 대법원이 했으니까 따라라. 네, 무조건 이 얘기랑 믿으라는 거죠. 똑같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지금 굉장한 의혹을 갖고 제기하는 게 판결의 내용까지 가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내용 갖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엄밀히 보면 거기까지 가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그 절차 예. 왜 자기들이 스스로 정치에 뛰어들었냐 이걸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을 개개 판결 내용을 갖고 불렀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꾸 이들이 기계적인 삼권 분립을 얘기하는데 개개의 어떤 재판 내용 이것까지 가지도 않은 거예요. 네. 왜 그렇게 기본적인 어떤 절차와 관행과 자기들이 그렇게 중시하는 게 관행 아닙니까? 네. 관습법처럼 그 관행을 엄청 중시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위배해 가면서 어겨가면서 새롭게 뭐만 했다 그러면 초유의 건들이 많이 발생했잖아요. 뭐 시간으로 재고 뭐 네. 이거는 뭐 2시간 만에 바꾸고 또 며칠 만에 사실은 이틀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총 9일인데 그중에 그렇죠. 이 엄밀히 따지면 이틀밖에. 이틀인데 이틀도 아니 하루 반이 예, 하루 반. 이런 하루 반이죠. 절차 왜 사법의 독립을 그렇게 강조하는 사람들이 사법을 정치로 끌고 왔느냐를 묻고 있는 거죠. 지금 개별 재판으로 출석해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것 말고도 선거 개입이 너무 명확해요. 아 그래요? 예, 지금 기억하실 겁니다만 저기 이화영 부지사 그 대북 송금 사건 확정 판결이 언제 났는지 기억하시죠? 6월 5일 날 났습니다. 네. 대통령 선거 끝나고 딱 이틀 뒤에 났어요. 근데 이 사건을 6월 5일에 선고하겠다라고 예고를 합니다. 일주일 전에. 그게 언제냐면 5월 29일이에요. 5월 29일 혹시 뭐 있었는지 아십니까? 예, 뭐 대통령 선거 그 사전 투표일이에요. 첫 번째 날이었어요. 그렇구나. 딱 그날 오전 10시에 딱 발표를 해요. 네. 이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겠다고 작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날리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다른 방식으로 또 선거에 개입을 하려고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삼권 분립을 나불댈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선거에 개입을 했어요. 명백한 겁니다, 이거는. 네. 지금 인류 역사상 판사가 대법원장이 선거에 개입한 사례는 딱 두 건 있습니다. 어디냐? 브라질 룰라 대통령의 경우하고요. 지금 이번에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 딱 두 번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 당시 대법원장 다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세요. 브라질 그 사법에 정치 사법을 했던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계속 언론과 그다음에 이제 국회에다 대고 삼권 분립, 사법부의 독립을 존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얘기하는 게 원론적인 기계적인 1750년대 경에 이제 몽테스키에가 법의 정신이라는 책에서 강조하는 절대 군주정에 항거하는 그래서 어떤 국민들의 공화정 이 부분을 평등하게 법 앞에 다 평등하게 백성들이 다 공평하게 이렇게 재판도 받고 모든 걸 할 수 있게 하자는 그 삼권 분립 이 기계적인 분립을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뒤집어서 그대로 적용하자고요. 몽테스키가 얘기하고 있는 건 각자 할 일을 정확히 한다예요. 네. 국회는 국회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았어요. 법원은 법원의 할 일을 하면 돼요. 정치 영역으로 끌어오지 말고 고유의 법원이 할 일을 하면 됩니다. 네. 자, 어쨌든 오늘 매우 조금 실망스러운 그런 그 국정감사였고요. 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옹호하느라고 정말 난장판도 아니었고 여당은 계속해서 얘기를 들어보겠다고 계속해서 질의를 했는데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처음에 인사말에서 이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되게 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국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과 질책을 보다 나은 사법부를 만들기 위한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겠다. 이제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어쨌든 그 말이 진정성 있는 말이었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두 번째 주제 가겠습니다. 개업날 대통령실 CCTV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매우 궁금한데 한덕수 씨 재판에서 대통령실에 20분 동안의 CCTV가 공개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정말 정말 비참한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비참해요. 네. 윤석열 및 윤 정권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맹종했습니까? 왜 이렇게 집단적으로 단 한 명의 장관들도 그에 대해서 양심껏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왔는데도 내란, 탄핵 여기까지 와서 다 지금 구치소에 가 있고 한데도 심지어 그거를 다 가리기 위해서 대통령 후보라는 자리를 찬탈하려고 그랬고 만약 후보가 됐으면 또 됐다고 생각하고 막 했겠죠. 네. 어찌 21세기 이런 투명 사회에 모바일 개인 미디어가 발달하고 모두가 다 투명하게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 한 명도 단호하게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자세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없습니까? 다 가리고 오만하게 국회에서 온 국민들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질문할 때 거의 왜 뭐 잘못했어? 이런 식의 그 오만한 태도들을 보이고 급기야 CCTV가 나오니까 한덕수 씨 구속 안 됐죠. 네. 왜 안 됐겠습니까? 왜 안 된 겁니까? 가서 그 실질심사 받을 때는 인정했으니까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상당 부분 뭐가 소명됐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네. 구속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 실질심사 전까지 계속 거짓말 했잖아요. 이런 정말 비참함, 아주 평론하거나 평가할 그런 가치를 못 느낄 정도로 비참한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자, 지난 2월 6일에 국회 내란 국조특위 청문회가 있었을 때 한덕수 씨는 나와가지고 당시에는 제가 전혀 인지를 하지 못했고요.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제 양복 뒷주머니에 이 문건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혀 몰랐다는 건데 자기도 모르게 뒷주머니에 문건이 들어있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월 3일 대통령실 CCTV가 공개가 됐는데 그 안에 딱 뭐가 나오냐. 한덕수 전 총리가 다른 국무위원들과 함께 이 문건을 서로 이렇게 돌려보는 모습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진관 부장판사가 질문을 합니다. 방금 CCTV 내용 보셨죠?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한덕수에게 물어봤는데 저러한 지금 CCTV에 나온 모습들이 현출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아마 그러기 때문에 변호인들하고도 이러한 내용들을 좀 상세하게 얘기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나중에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단 말이죠. 사실상 동문서답이죠, 이거. 네,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가? 동문서답이고 자신이 할 말이 없다. 그리고 저게 나왔어? 저게 있어? 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저걸 진짜로 공개할 줄 몰랐네? 라는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는 마지막까지도 CCTV가 공개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계속 그때 빠져나갈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CCTV 화면을 공개를 한 거는 보통 이게 CCTV 같은 게 보통 되게 양이 많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다 얘기만 할 뿐이고 이제 전체적으로 공개를 안 하는데 공개를 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은석 내란 특검이 지금 승부수 던진 거라고 좀 보여지네요. 근데 거기에서 한덕수 총리가 지금 변명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기대되는 건 그동안 이제 특검들이 보면 김건희 특검도 그렇고 중요한 어떤 구속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실질심사하고 할 때 히든 카드를 하나씩 내놓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김건희 특검에서는 서희건설 뭐 자술서라 그랬나요? 자수서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뭐뭐뭐를 선물로 줬다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을 딱 그 직전이나 그 할 때 이제 밝히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굉장히 중요 인물이죠. 박성재 법무장관. 만약에 이 박성재 법무장관을 넘어가지 못한다면 심우정이라든지 민정수석이라든지 뭐 여러 이제 사람들이 줄줄이 또 어떤 허들이 막힐 가능성도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오픈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한 가지와 그다음에 오늘 CCTV가 공개된 건 다른 한덕수 씨의 그 재판정이잖아요. 제가 재판을 보고 이래서 이제까지
재판을 공개를 안 했구나 싶을 정도로 너무 친절하잖아요. 네. 재판 방청 많이 해보시고 저 직접 또 재판 당해보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게 친절한 재판장이 있었나요? 아 그나마 이 재판장은요 잘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진관 부장은 괜찮을 잘하는 거예요. 지금 직위원 미칩니다. 난리면 난리. 정말 미쳐버려요 지금. 아니 지금 직위원 그- 부장 재판부는 그랬대요. 원래 오늘 중계가 허용되잖아요. 네. 변호인들이 나타나가지고 중계한다고요? 우리가 못합니다. 나가버렸잖아요. 재판 이게 그 직위원 부장이 어느 정도냐면은 자꾸 이렇게 그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변호인들을 달래요. 아 왜 그러세요? 아 오늘은 또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옆에서 그 취재하는 기자들이 미쳐버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윤석열 재판 같은 경우는 그나마 기자들도 있는데 김용현 재판에는 기자들도 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멋대로예요. 못 들어오게 완전히. 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빨리 공개가 돼야 된다고 보는 건데, 자 문제는 이제 내일 모레 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영장실질심사가 내일이죠, 열리죠. 근데 이 박성재 영장실질심사가 이제 결국에는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들이 할 건데, 네. 오늘 한덕수 이 CCTV 영상이 공개된 거는 한편으로 보자면 영장 판사들에 대해서 약간 은근한 경고장일 수도 있어요. 오늘 이 CCTV를 보면서 야 저런 게 있는데 구속이 안 됐어?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지금 나온 걸로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CCTV가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있대요. 예, 그러면서 자 영장 이번에도 안 내주면 우리도 CCTV 공개한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고, 그랬을 때 영장 판사들 니들 얼마나 잘 버티나 보자라는 경고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서울중앙지법 영장 판사 4명 중에 3명이 보면 되게 경력도 비슷하고요. 똑같이 수원지법에 있다가 같은 날 전보 발령이 돼서 서울중앙지법에 오고 같은 날 영장 판사가 줄줄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배경이 뭐냐라고 의구심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 또 내란 특검이 경고를 하는 어떤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부터 오후 11시 정도까지의 상황을 이 CCTV를 통해서 대강 알 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한덕수 전 총리 손에는 문건이 2개가 있었고요. 국무위원들하고 나란히 이렇게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걸 하나씩 돌려가면서 살펴보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라고 하는 이름 하에 결국 이런 장면이 보여지긴 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매우 씁쓸하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게 다 있는데도 왜 이렇게 뻔뻔하게 이들은 거짓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국회에서 증인 선서하고 뒷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한덕수 총리, 박성재, 이상민 이 분들을 답변할 때 있었거든요. 네. 뒤에서 봤거든요. 야 이렇게도 오만하게 답들을 하는구나 할 정도로 거의 뭐 윤한테 중요한 어떤 얘기를 하면 왜 뭐 잘못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단 말이죠. 네. 거의 뭐 그런 느낌으로. 그런데 지금 이제 박성재 장관 건을 보면 이상민 장관이 이제 뭐뭐 단전 단수 방송국 뭐 등등등 여러 기관들을 이제 지시하고 실제 그게 밑으로 명령이 내려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소방 쪽에서도 처벌받고 뭐 이렇게 지금 다 연쇄적으로 물려 있잖아요. 그럼 똑같잖아요, 사실상. 통상 업무라고 계속 강조를 하는데 밤 12시, 1시에 와서 깜빵에 빈 방이 몇 개인지 몇 명을 수용할 수 있는지를 보진 않잖아요. 그게 통상은 네. 아니잖아요. 네. 그 시간에 왜 출근합니까? 다 이미 출근해서 페이퍼 만들었고 페이퍼를 폐기했죠. 왜 폐기합니까? 당당하고 떳떳하면. 분명히 자기들이 이게 죄가 된다는 걸 알고 증거를 인멸한 거죠. 그렇다고 보면 로직은 똑같다고 봅니다. 행안부 장관과 사실상의 로직이 똑같다. 지시를 했고 지시받아서 지시를 했고 그대로 수행이 됐다. 이런 걸 저희는 부하 수행이라고 하죠. 그러니 결국은 구속이 안 된다면 도저히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럼 구속이 안 된다면 딱 하나만 남는 거죠. 검찰이라서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볼 때 한덕수도 그렇고 윤석열도 그렇고 김용현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요 이미 자신들의 형량은 정해졌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내가 뭔 짓을 하든 그럴 때 내가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아니 이왕 내가 뭐 어찌 될 바에야 그러면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 내가 가장 유리한 얘기를 그냥 어거지라도 그냥 해버리는 겁니다. 아마 윤석열도 그렇고 김용현도 그렇고 한덕수도 그렇고 결국 자신들의
어느 정도 감옥에 있느냐는 정치적으로 결정될 거 아니겠냐. 다음 정권 되면은 내가 나가겠지. 그럼 길어봤자 한 5년 감옥에 있다 나오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뭐 순순히 뭐 인정을 하든 뻔뻔스럽게 배째라 오리발을 내밀든 결국 나는 5년이야. 그럴 거면은 차라리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영상을 보게 되면요. 오후 9시 10분부터 대통령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나오는 한덕수의 모습이 보이고 한덕수의 손에는 문건 2개가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9시 47분 정도에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하고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이 문건을 돌려 읽는 모습이 나왔고요. 영상에서는 그 대통령 접견실에서 문건을 받아서 일부 국무위원들이 나오는 장면이 나왔고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윤석열 씨가 이 대접견실에서 문건을 넘겨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최상목 대행은 좀 놀랬던 것 같아요. 되게 그때 자기는 되게 놀래면서 격앙된 모습으로 좀 반대하는 모습이 나왔다고 지금 그러거든요. 보셨어요 혹시? 아니 못 봤습니다. 못 보셨구나. 근데 여기 지금 보게 되면은 실제 그 당시에 그 최상목 씨는 처음에 얘기 나왔을 때 나 너무 놀랬다 이러면서 자기가 되게 당황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사실 여러 번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로 자기는 그때 좀 처음 봤었던 것처럼 이제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건 본 적이 없다라고 말했던 그런 부분은 좀 거짓말을 했으니까 위증으로 처벌받아야 되는 건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이후에 이 사람이 대통령 대행하면서 조금 또 갑자기 신분이 올라가면서 좀 마음이 좀 변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이 사람은 자기 뭐 그때 또 난가 이런 얘기 아니 설마 난가 이런 얘기 그런 건데 아마 그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난가? 설마 난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태도가 그렇게 바뀌지 않았나. 처음에 계엄을 맞닥뜨렸을 때는 당황했지만 그게 자신한테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그 기회가 엄청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어떤 최고 권력자가 갈 수 있다는 거를 실제로 권한 대행이니까 최고 권력자가 된 거는 다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깨 뽕이 좀 들어간 거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안갑병이라고 꽤 유명했었는데 네. 안갑병에. 사실은 이제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나다라는 식으로 그냥 돌진 앞으로 했잖아요. 새벽 3시에 막 입당을 해서 막 난가가 아니라 나다. 네. 그런데 그러고도 계속 거짓을 하다가 이제 양파 껍질처럼 하나씩 나올 때마다 살라미처럼 그때 이제 인정을 하는. 그런데 지금 박성재 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초질관 부인을 했죠. 현재까지는. 네. 알려진 걸로는 그렇죠. 내부 또 조사받을 때는 어떻게 했는지는 저희가 모르지만 조사받을 때도 어쨌든 도장 안 찍었다고 하는 걸 보면 뭔가 인정을 안 했으니까 도장을 안 찍겠죠. 네. 그런 걸로 보면 이상민 장관하고 비슷한 패턴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최상목한테 비상입법기구 문건이 전달이 됐거든요. 이 비상입법기구 문건은 정확히 뭡니까? 그 실제로 이제 국회를 무력하기 위한 그게 이제 가장 큰 거죠. 그러면 비상입법기구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F4 회의 이런 것도 사실은 그분들은 다 지금 아니라고 하고 입을 다물고 있는데 그 부분도 많이 의심이 된 거잖아요, 사실. 비상입법기구를 통해서 옛날 국보위 비슷한 거죠. 그러면 이제 국회를 완전히 무기력화하고 결국은 이들이 중앙선관위 서버 등등을 로그인 자료 기록 같은 걸 확보를 해서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들이야 전면부요. 그 사이에는 이제 국보위처럼 비상입법기구가 대행을 하다가 다시 재선거 이런 것들을 계획을 했을 거예요. 네.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그리는 그림이 기존에 비슷한 거니까. 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 이 부분이 이제 아마 최상목 씨가 보고 놀란 거는 그 돈에 대해서 뭐뭐를 마련해라. 예를 들어 특별하게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많이 놀랬겠죠.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에 윤석열 씨로부터 건네받은 한 장짜리 문건이 바로 국회의 모든 자금을 완전히 차단하라라는 내용의 국가 비상입법기구 조직 예산 편성 그런 그 종이었습니다. 뭐라고 지난 12월 13일 날 말했냐면 대통령이 들어가시면서 제 이름을 부르시고 저를 보시더니 이걸 참고하라고 하면서 하니까 옆에 누군가가 저한테 자료를 하나 줬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했던 전두환 신군부가 국회를 해산했던 그 타임하고 맞게 국가보위 입법회의를 만들었던 그 타임하고 맞게 이번에도 그런 걸 하려고 이제 했었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바로 이걸 보고 우리가 최상원 문건이라고 그러는데 이 문건에 등장하는 국가 비상 입법 기구가 바로 국회 해산을 노리는 그런 계획이었다라는 건데요. 윤석열은 이거 발각되니까 난 모르는 일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게 그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도 그렇고 한덕수도 그렇고 다 아는 내용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지금 좀 들어서 실질적으로 이상민, 그다음에 박성재, 한덕수, 최상목, 김영호, 그다음에 조태열 다 같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다 처음에는 다 반대했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랬죠. 제가 눈에 선한 게 있어요. 윤 같이 회의해보고 하면서 직원하고 반대하고 이런 사람들을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반대했다고 그러니까 저건 거짓말이겠구나 라고 처음부터 확신이 들었었죠. 아니나 다를까 이제 와서 CCTV 나오고 하니까 스스로들 조태열 장관 같은 경우도 아예 전혀 거리가 먼 것처럼 하다가 최근에 이제 피의자 전환돼 있던가 네, 그랬죠. 맞습니다. 아마 그런 식이죠 다. 아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내란 특검에서 이제 고삐를 점점 쥐어가서 이 국무위원들이 딱 수갑 차는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볼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건데요. 박성재 전 장관도 구치소 수용 여력 점검하는 문건도 보면서 결국 그때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행위했다는 게 드러났고 그죠? 내일 영장 발부되겠습니까? 영장 발부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보여요. 예, 저는 이게 어떤 분들 그렇게 하세요. 지금 보니까 이게 박정호 그 판사가 부장판사가 이걸 담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의 뭐 하수인 같은 사람인데 네, 그렇다 발부 안 되는 거 얘기더라고요. 아니냐 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발부가 될 거로 보입니다. 자기가 그 사람하고 그렇죠. 다르다는 거 알려고? 아니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누구를 봐줄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당장 또 15일 날 또 국회 출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박성재 영장 발부를 안 해주고 국회 출석하는 경우 상당히 곤란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곤란함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적어도 이렇게 그 압력밥솥에 그 김빼기는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김빼기 수단으로 박성재를 쓸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그들이 되네요. 이제 보통 얘기하는 게 뭐 변호사님 더 잘 아시지만 이제 증거인멸 도주 우려 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삼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적극적인 어떤 불법 행위가 있었느냐 뭐 이런 건데 뭐 법무장관 지냈기 때문에 도주 우려는 없다라고 치고 근데 증거인멸을 이미 뭐 숱한 증거인멸을 해왔던 거는 이제 드러난 거고 적극적 행위를 했고 이상민 장관하고 비슷한 로직이잖아요. 거의 뭐 유사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그동안의 판례라든지 앞에 이제 관례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달리 간다?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국민들한테. 근데 오늘 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네. 지난번에는 한덕수에게 불리하게 사실은 진술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때 내가 몸이 안 좋아서 기억에 혼선이 있었다 이러면서 한덕수에게 또 유리하게 진술을 바꿔버렸어요. 뭐라고 유리하겠습니까? 그건 못 봤는데. 네. 얼마나 유리할까요? 지금 와서 말 바꾸면. 그러니까요. 웃기죠. 이 김영호 전 장관은 과거 수사기관 조사에서는 한덕수 총리로부터 대통령의 계엄을 선포하려는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조은석 특검이 결국에는 이제 한덕수가 미리 내용을 알았었다라고 하는 증거로 김영호의 진술을 강력한 증거라고 이제 들이밀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증인신문 시작하니까 갑자기 내가 몸이 좋지 않아서 기억에 혼돈이 있었다. 그 당시 내가 병원에 갔다가 주말 내내 누워있던 상황이어서 사실은 잘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한덕수 변호인이 혹시 그러면 증인의 집무실 입장할 때 앉아 있었던 순서는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김영호가 기억이 납니다. 원탁이었는데 대통령이 있고 내가 왼쪽에 앉았습니다. 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그 옆에 있었습니다. 오른쪽에는 박성재, 이상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를 정확히 자기가 기억해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건 조태용 국정원장이 복도로 와서 앞에 서 있었고 김용현 장관은 뒤쪽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면 완벽하게 모든 상황을 그림처럼 사진처럼 기억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딱 판사가 그 얘기를 듣다가 아니 집무실 원탁 길게 내리떠리는 것도 아니고 원탁에 앉은 순서도 기억하면서 계엄 문건을 왜 기억을 못한다는 겁니까? 이게 말이 되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막 너무 놀라가지고 너무 판사님이 이렇게
찍으니까 아 그거는 비상계엄 얘기하기 전이었고요. 비상계엄 말하고 난 다음에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기억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참 뭐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장관이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야, 이제 내란 특검에서 이번 주에 조태용 전 국정원장도 소환하겠다고 하는데요. 마무리 순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만은 누가 이제 빨리 거기서 탈출해서 진실을 말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정신들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 당신들 때문에 나라가 망할 뻔했는데 이제라도 반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저희 또 역전의 용사들 이 시간을 바꾸면서 했던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그래서 동접이 정말 안습입니다. 네, 1000명도 안 들어왔었는데 이제 2부에는 또 새롭게 우리 역전의 용사들만의 특종과 단독으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자, 오늘 두 분 어떠셨습니까? 처음 6시 하니까 조금 당황스럽긴 하네요. 그래요? 약간 예, 다양한 조금 이게 정리가 조금 덜 된 면이 있긴 한데 계속 하다 보면 또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예. 좋습니다. 네, 뭐 이렇게 바꿔서도 꾸준히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천연분 이렇게 와서 같이 함께 해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역전용사들 1부 잠깐 마치고요. 다시 광고 영상 보면서 2부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역전의 용사들 새롭게 시간과 구성이 바뀌었습니다. 오늘부터 저녁 6시부터 7시 30분까지 저희들이 방송할 예정인데요. 1부와 2부로 나뉘었고요. 1부에서는 그동안 있었던 하루에 있었던 여러 가지 중요한 소식들 깊이 있는 성찰로 정말 대단한 패널들과 함께 방송하에 나갈 것이고요. 2부에서는 또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우리 정기환 평론가를 위시하여 정말로 중요한 단독 이거를 아주 코믹하게 내지는 정말 진지하게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는 계속해서 실험해보는 파일럿 기간이니까 본인들이 솔직히 느낀 심정을 정확하게 적어주시면 저희들이 또 반영해서 얼마든지 고쳐나가겠습니다. 저는 사실 좀 충격받았습니다. 일부에서 1000명이 안 들어와서 와 이럴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부터 한번 열심히 일주일 동안 해보고 정 안 되면 다시 돌아가든지 다시 한번 또 새로운 방법을 강구하든지 해보겠습니다. 자, 2부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호흡을 맞춰줄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김대호 이분뉴스 기자 그리고 정기환 정치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야, 오랜만에 방송 나왔습니다. 네, 정기환 평론가는 솔직히 이 시간대 변경과 여러 가지 구성의 변경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을 텐데요. 어떤가요, 오늘? 이제 뭐 노래 가면 굉장히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주요 뉴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 시간에 퇴근하면서 듣고 계실 텐데요. 아마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고 분석하고 취재하느냐. 2부 순서는 특히 이제 취재 기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제대로 된 소식 한번 전해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만족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부 뉴스 우리 또 김대호 기자도 엄청 열심히 하고 올 법사위도 갔다 왔으니까요. 잘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럴 건가요? 잘할 건가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예. 참네요. 그런데 저는 안타깝습니다. 네, 우리 광고가 5분 동안 나간 관계로 갑자기 아까 1000명이 육박하던 동접자가 지금은 760명으로 줄어들었다는 게 매우 충격입니다. 자, 힘차게 다시 한번 빨리 들어와 주시기 바라고요. 2분 뉴스 김대호 기자 오늘 법사위 국감 가서 보셨죠? 예, 네, 어땠습니까?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출석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많은 언론사들이 법사위 앞에서 카메라를 켜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재밌는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거요? 이제 국민의힘 민주당 의원분들이 먼저 입장을 하시고 10시 13분경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가장 마지막에 들어왔거든요. 네. 그거를 보면서 야, 의원들과 증인 참고인들이 전부 다 들어와 있는데 5분 제일 늦게 마치 주인공 스포트라이트 받는 것처럼 가장 늦게 들어오는 것은 어떤 배경과 이유인가 그러한 부분이 하나 볼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기자분들의 질문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뭐랄까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아직 약간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의식됐다고 할까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많은 기자들이 달라붙었는데 굉장히 조용하게 입장하는 모습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면은 기자들이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권위에 다 좀 짓눌렸다 이런 의미인가요? 그렇죠. 사실 지금 무언가 사법개혁이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일부 언론에서는 열심히 그 개혁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하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앞에서는 사실 많은 질문을 하지도 못할 만큼 정도의 그러한 권위적인 부분에 있어서 의식을 아직도 하고 있다.
자, 사법부에 특히 판사가 잘못된 판결 내렸다. 그것도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이제 오심에 대해서도 독립성이기 때문에 영원히 보장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회가 우리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도전한다면 우리는 단호히 맞설 것이다라고 이제 저는 선전포고한 것이라고 봤고요. 놀랍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아, 저게 이제 본질이구나. 많은 보수 쪽 인사들이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농락을 당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거꾸로 이야기하면 질문은 단순하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 사건 수사가 공정하고 그리고 아무 문제 없이 이루어졌고 기소와 재판이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만한 결과를 가져왔느냐. 정말로 정치적 유불리의 문제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좀 불리하게 되니까 억울해서 나 억울하니까 이거 좀 어떤 식으로 바로 잡아 달라라고 한 것이냐. 아니면 수사, 기소, 재판 전부가 조작, 왜곡, 날조에 의해서 간 것이냐라는 그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이걸 아예 파기환송이라는 걸 통해서 대통령 후보직을 박탈시키려 한 행위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OX를 얘기해야 한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전제와 증거들은 자, 이재명이 무죄가 부당하고 유죄다라고 확정할 만한 내용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결과가 대법원의 최종적인 파기환송 결정이었어야 하는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고 독립성만 이야기하면 나도 그 재판은 동의할 수 없다. 모든 국민이 똑같지 않겠습니까? 네. 자, 지금 이제 우리 기자님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법사위 참관했다고 해서 한번 여쭤본 건데요. 그 지금 장영진 기자가 여기 앉아가지고 좀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지금 현재 보수 쪽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보수의 아이콘으로 새로 부상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맞아요? 아니 뭐 대통령 후보까지 될 사람이라고 하니까 뭐 그것은 대통령 이제 후보요? 아니 뭐 다음에 이제 뭐 저렇게 가면은 이제 대선 나오겠네 뭐 이런 이야기도 이제 있으니까요. 저는 본질적으로 이 문제를 법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재판은 무조건 옳다.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방식으로 가면 70년대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에 억울하게 사형당하거나 무기징역 또는 장기 복역한 사람들, 전두환 정권 시절에 똑같이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서 장기 복역하거나 억울한 누명을 덮어쓴 사람들에 네. 대해서도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이름으로 보호해 주려는 자는 그렇게 대한민국에서 살아라. 그러면 그 사법부는 너희들끼리 만들어라. 우리가 생각하는 국민주권정보의 사법부는 누가 보더라도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아야 하고 그것이 충분히 소명되는 과정을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데 지금 원천을 무시하고 결과만을 가지고 대법원에서 내린 결론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이 이어지는 걸 보고는 저들도 결국 저것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정태영님께서 사법부의 독립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독립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 국민과 계속해서 유리되는 그러한 사법부로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에 들어가죠. 세관 마약 수사 관련해서 막 지지부진하다. 이문정 지검장 도대체 하는 일이 뭐냐 이런 얘기 이제 나오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드디어 직접 나섰습니다. 세관 마약 외압 수사에 대해서는 백혜룡 경정이 직접 들어가서 한번 수사를 열심히 해봐라 이런 얘기 지금 한 거거든요. 우선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세관마약 외압에 대해서 백혜룡 집어넣어서 수사하도록 해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지시하는 거 맞습니까? 네, 일단 이게 주말에 이제 속보로 긴급하게 네. 대통령실 대변인 브리핑으로 나왔는데요. 이 부분을 보면서 일단 대통령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 샌드위치 데이 들어가는 연휴에 좀 쉬신다 그랬거든요. 네. 안 쉬시는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이분은 정말 계속해서 많은 것들을 보고 있고 국민들과 소통하고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가려운 점들이 있는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시는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그런데 이제 이 백혜룡 경정 당시 인천지검장이었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 당시 있었던 마약 의혹 그리고 외압, 무마 사건에 대해서 이제 엄정하게 성역 없이 수사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국회에서 이제 증인으로 나왔던 백혜룡 경정에 대해서 수사팀을 파견을 하고 그리고 이문정 검사,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었던 동부지검의 이문정 검사를 통해서 성역 없이 진행하라는 부분을 보면서 드디어 조금씩 시간이 왔구나.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2022년도 이후로부터 해가지고 벌어진 일들인데 지금 2025년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진전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딱 받고 왔을 때 네. 우리 정계한 스픽스 대표님께서 오늘 단독으로 특종을 여러 개를 가져오셨다고 하셔가지고 많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갑자기 이제 부담을 주는데 뭐 단독으로 특종을 여러 개 가져온 것은 아니고 이제 취재를 좀 폭넓게 했다는 것인데 중과 부적의 상황. 네. 아무리 보더라도 마약 사건 플러스 마약 사건에 대한 외압 수사는 진행되지 않겠구나. 국민들이 바라는 바대로 진실을 규명할 수 없겠구나라는 그 위기의식을 이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심지어 임원정 검사장까지도 본인이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지금 진척된 무엇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마약 사건은 오간되었고 마약 외압 사건, 마약 사건에 대한 외압 수사도 지금 진척된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했을 때 국회에서 또는 언론이 또는 누군가가 이 문제를 가지고 수사하라고 해야 하는데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고 있었던 상황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누가 보더라도 이 문제는 진실 규명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대통령이 수사 지휘를 한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인사권 같은 것을 발동한 이제 이런 저는 이제 사례라고 보는 것이고 이제 그런 면에서 시적절하게 잘 했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 그 이제 물론 뭐 야당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대통령이 이렇게 개별적인 사건에 대해서 누구 보고 수사해라 들어가라 마라 이렇게 하는 건 없지 않나요? 자,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에서 저런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캄보디아 우리 교민이 저렇게 이제 억울한 죽음을 당했어요. 수사가 진행이 잘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수사가 진행이 안 된다. 일반적으로 수사를 뭐 저 열심히 해라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개별 사건에 대해서 여기에 나가 있는 예를 들어서 현지에 있는 경찰관 인원이 지금 3명밖에 없답니다. 캄보디아에는 인원 충원을 했으라도 한국 교민들이 철저하게 안전한 상황에서 대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라는 조치 대통령이 지시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건 당사자들에 대해서 왜 그 나라에서만 수사를 다 해야 되느냐, 우리도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수사 개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국내에서 또 마약 사건이 지금 벌어져 있는데 이 마약이 지금 어디 갔는지 지금 다 찾았습니까? 74kg에 대해서 다 찾았느냐? 찾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 외에도 훨씬 더 많은 양의 마약이 국내에 들어왔을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수사는 진척된 바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백혜련 경정의 저 말을 누군가 받아 안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 대통령이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법무부 장관한테 지시를 합니까? 공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한다라고 지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개별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왜 개입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저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네. 일단 동부지검에서 임은정 검사장은 그 백혜령 등 수사 인력을 좀 충원해달라, 이걸 대검이 좀 정해달라 이렇게 공문을 보냈었다라고 하는데요. 아마도 임은정 검사장이 그 마약사 관련해서 동부지검에 있는 검사들이 제대로 조금 지시에 따르지 않아서 많이 힘들었던 것으로 좀 여겨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서 일을 하도록 해라라고 힘을 좀 실어주는 모양새인 것인데요. 백혜령 경정은 기존에 있는 검경 합수단은 나 도대체 못 믿겠다. 이들은 자기네들이 은폐한 사건들이기 때문에 열심히 안 할 것이다. 이제 이런 주장을 계속 해왔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전 법무부 장관, 백혜령의 주장은 망상이다. 내가 언제 그랬냐. 뭐 이런 얘기 좀 하고 있습니다. 두 개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일단 네. 마약 사건 자체에 대한 수사는 조금 이따 얘기하고 마약 사건과 관련돼서 이것이 진행되다가 외압이 생기고 그러고 나서 중단된 거 맞죠? 이게 지금 사실이다 아니다라는 논쟁을 우리가 할 필요는 없죠. 네. 그러면 누가 외압을 행사했느냐? 조백로라는 사람이 서울시 경무관이 있었고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누군가가 전화를 해서 그 당시에 김찬수 영동구 경찰서장이 전화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 외압이 있었다라는 전제로 보는 게 맞죠. 한동훈은 외압이 없었다는 전제입니까, 이 사람은? 한동훈은 자기가 하지 않았다 이런 그러니까요. 주장이죠. 네. 자기가 하지 않았다는 것과 네. 외압이 있었다 없었다는 것은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외압이 있었다는 전제, 이 외압의 실체를 지금 밝힐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수사의 역량상 밝힐 수 있을지 없을지는 따져봐야 하지만 그 외압의 실체를 밝혀야만 더 큰 마약 사건의 본질을 지금 다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접근을 할 수 없으니 마약 사건의 외압의 실체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한동훈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내가 지금 망상에 가까운 백혜령 경정의 얘기를
계속 내가 민형사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다라고 할 게 아니라 네. 이 마약 사건이 아예 외압이 없었다라고 당신 선언을 해라. 거기에 직을 걸어라. 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저는 정확한 접근이라고 봅니다. 네, 김대호 기자. 한동훈 전 장관은 내가 만약에 마약수에 관여했다면 내가 다 그만두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뭐 잃을 게 있어야 사실 뭐 의미가 좀 크게 와닿아야 되는데 네. 사실 한동훈 씨 지금 직위라든가 맡고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런 가운데에서는 그런 말이 사실 통용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근데 한 가지 제가 보면서 의아한 점은 지금 네. 정기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백혜령 경정이 얘기했던 대한민국의 역대급 두 번째로 큰 마약이 한국에 들어온 건데 네. 마치 짰다는 듯이 세관과 검찰들이 봐준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수사 외압의 의혹이 있는 거고 또 수사 마약 사건 자체조차 잘 안 되고 있다. 이 네. 두 갈래가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이번에 이러한 내용들이 나온 건데 그러면 당시에 마약과의 전쟁을 하겠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다면 저랬으면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이 없었다에 직을 걸 게 아니라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소상히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그러한 부분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단 외압 의혹에 난 없다만 주장하는 걸 보니까 더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 말을 비틀어서 보자면 한동훈 장관 정도의 위치였으면 이게 외압이 실제 존재했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것은 이제 추론의 영역이긴 하지만 분명히 외압이 있었을 것이고 외압의 당사자가 누군지를 저는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본인이 관여하지 않았다면 네. 이제 이런 것들로 첫 번째 이제 접근을 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이 시기에 왜 이렇게 민감하게 마약 사건 관련해서 정치로 마약 수사를 하도록 하느냐라고 하는 이 발언의 이면 본심은 뭔지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한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파장이 워낙 클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가이드라인을 지금 현재 대검을 비롯한 관여했던 검사들에 대해서 하여튼 이거는 이제 증거가 없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통화 기록이 나온다 하더라도 어떤 진술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담겨 있지 않는다면 증거를 찾기가 어려운 것이 마약 외압 사건의 수사인이 이렇게 먼저 선방을 때리면서 이 수사가 지지분인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도록 하는 그런 이제 생각도 담겨 있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잘 됐다. 차라리 판이 커져가지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게 이제 정말로 제대로 한번 수사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는 국민적 바람이 지금 반영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한동훈 전 장관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게 본인이 그때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마약에 대해서 엄청나게 수사를 잘할 것처럼 사실은 설레발에 쳤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한 게 없었었고 오히려 이태원 참사를 마약과 연결시켜서 뭔가 실적을 발휘하는 그런 하나의 기회를 삼은 것처럼 보여서 그게 더 황당한 수준이었죠. 지금 본인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를 되게 섭섭해하고 그럴 게 아니라 진짜 그 당시에 본인이 마약과의 전쟁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 당시에 무슨 일이 벌어졌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이후에 대한민국의 마약이라고 하는 사건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커져만 가고 이렇게 이상한 상황이 지금 놓여지게 됐는지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우리들에게 제대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행동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제 제가 이제 이 일이 이제 뉴스 보도 나오고 나서 백혜령 경정과 이제 전화를 몇 차례 하면서 이제 이걸 어떻게 본인은 바라보는 일단 공직자이기 때문에 만약 인사명령이 나오면 무조건 받아야 한다라는 일단 전제가 있었고 두 번째 저희 질문은 이제 들어갔을 때 네. 마약 사건 자체에 대한 수사와 마약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존재했다는 것 지금 동부지검장 임원정 검사장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은 마약 사건에 대한 외압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대검이나 지금 이제 동부지검에서는 일단 선을 긋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약 외압 사건은 본인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혹시라도 수사를 하게 되면 뭐 일종의 보복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무슨 이야기 하느냐 마약 사건 수사하다 보면 외압의 실체가 드러나게 된다면 당연히 거기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라고 하는 것 사이에 이제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우려를 많이 했고 원칙적으로 인사에 대해서는 수용하지만 실제로 수사의 범위를 어디까지 그럼 본인이 할 것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영등포 경찰서에서 당시 수사했던 수사팀원들을 일단 추려서 의견을 묻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대검에서 뭔가 지휘가 내려오면 경찰로 수사 협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이제 그 수사팀으로
파견이 되어서 이 사건 전체에 대한 이제 수사를 진행하겠다. 다만 이제 어떤 범위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가름말을 좀 타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요즘 전계환 대표가 엄청나게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바로 그 취재입니다. 한학자, 통일교 한학자 참 어머니 총재가 구속이 된 이후에 지금 통일교 내부가 난리가 났다는 얘기가 있고요. 이미 이 사람 이제 기소도 되었습니다. 스픽스 단독으로 한학자 총재 구속은 통일교 내부의 기획이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어떻습니까? 참 이제 민감해서 조심조심 취재를 하고 있었는데요. 한학자 총재 구속과 정원주 비서실장 간의 이제 불구속 기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통일교 내부가 완전히 갈렸다. 두 개로 갈라졌다. 네. 결국에는 한학자 총재를 구속시키기 위해서 누군가 기획을 한 것 아니냐. 덮어씌우는 과정들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아직은 제가 거기 육성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이제 좀 더 정리를 해서 공개를 할 테고요. 심지어 지금 한학자 총재의 친손자까지 나서서 이것은 누군가 책임져야 하는데 왜 한학자 총재, 내부에서는 참 어머니라고 부르거든요. 참 어머니가 왜 책임을 다 져야 하느냐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 좀 더 이제 더 나가서 이야기하면 책임을 져야 할 사람과 책임을 지지 않아야 할 사람 사이에서 엄청난 갈등이 생겨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굉장히 강하게 성토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지금 통일교 내부에서는 정원주 자신이 살기 위해서 한학자 총재를 구속시켰다. 그 정원주가 누구냐? 한학자 총재 옆에서 한 30년 넘었을 겁니다. 개인 비서 역할을 했던 여성이죠. 지금 이제 사진에 나오지 않습니까? 70대 초반이고 70대 초반이요? 네. 엄청나게 젊어 보이는데? 60대 후반, 70대 초반 정도 되고요. 지금 한 30년 정도 이렇게 이제 했고 아마 국적이 미국 국적일 겁니다. 배우자가 한국인은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실제로 한학자 총재 주변에서 실제로 실권을 가지고 내부의 모든 의사결정을 할 때 마지막 관문이 이제 지금 정원주 실장인데요. 이 사람이 일단 지금 못 만나게 해버리면 한학자 총재는 누구도 만날 수가 없을 정도로 권한이 막강하죠. 그래서 이제 윤영호 본부장이 본인이 구속되기 전에 최초의 압수수색이 들어오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 시점에 윤영호 본부장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안이 워낙 심각하니까 그게 이제 시점으로 보면 2020 지금 5년이지 않습니까? 5년 1월 달 정도 될 거예요. 네. 12월 달에 12월 말 정도가 되고 이제 1월 달부터 압수수색이 본격화되고 막 이런 과정에서 본인이 반드시 이 문제가 권성동 지원 또 하나가 더 국민의힘에 대한 당원 충원을 비롯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큰일이다라고 하면서 직접 한학자 총재를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 차례 애원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만나주지 않았죠. 왜냐하면 윤영호 씨가 만나달라고 했는데 예. 한 번도 한학자 씨랑 연결이 안 됐다. 안 됐다. 정원주가 중간에 막아서 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이게 국힘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권성동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한학자, 정원주, 윤영호 이렇게 딱 라인업이 되어 있습니다. 단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압수수색이 딱 들어오니까 큰일 났다 싶으니까 정원주와 한학자로 연결되는 그 지점에서 정원주를 통해서 한학자를 만나려고 했는데 만나지 못하도록 해버린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윤영호가 혼자 덮어서기에는 이 사안이 너무 큰 거예요. 네. 그러면 정원주와 윤영호가 주도했느냐? 아니면 윤영호 주도에 정원주가 컨펌을 하고 그러니까 동의를 하고 마지막으로 돈을 내주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 한학자냐? 요렇게 이제 논쟁이 되는 지점에서 두 사람이 쏙 빠져버리죠. 그리고 윤영호 혼자 덮어서서 이제 가버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을 토로했는데 최근까지도 쉽게 얘기하면 한학자 총재에게 직접 압수수색이 발부되어서 집행될 때까지도 한학자 총재는 이 내용을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압수수색이 이제 진행이 되죠. 압수수색이 돼버리니까 자 이거 어떻게 해? 큰일 났다라고 하면서 책임을 정원주 아니면 한학자가 져야 되는 상황인데
변호인단을 구성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김호수 들어보셨죠? 네. 그리고 법무법인 어디가 이제 다 나오는데 그때 초호화 군단의 변호인단을 정원주 비서실장을 위해서 구성을 합니다. 한학자를 위해서 구성하는 게 아니라 그때 그거는 형식적으로. 그래서 이제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죠. 자, 이 사안에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자, 일부에서는 한학자는 돈을 내줄 때는 동의를 했지만 실제로 모든 공모와 주도는 정원주와 윤영호가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하는 쪽이 있고 네. 정원주 쪽에서는 무슨 이야기 하느냐. 이거 한학자 총재가 동의를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걸 다 진행을 하느냐. 그래서 최종 결정권자는 한학자다라고 하면서 갈등이 생길 때 우리가 이제 보통 대기업 사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딘가에 꼬리 자르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 꼬리 자르기를 해야 되는 딱 시점에 정원주가 나라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돈은 최종적으로 저 사람이 주지 않으면 안 나가는 것이니까. 네. 그래서 한학자를 구속시키고 본인은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빠져나와서 교단을 장악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실제로 교단의 영향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본인 주도로 이것을 다 관리할 수도 있겠네 라고 하면서 이제 교회 내부가 통일교 내부가 쫙 갈라져 있는 상황이다. 자, 그래서 한학자가 구속되자마자 통일교에서 나왔던 메시지 봤습니까? 깊은 유감인데 종교 탄압이라고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종교 탄압이라고 주장하지 않아요. 네. 이건 특정 종교에 대한 탄압이다라고 하면서 격렬하게 반발을 해야 하는데 그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심 한학자가 덮어쓰고 가주면 남아있는 그 통일교 내부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갈 것인가의 문제로 싹 돼버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비대위가 만들어지는데 이 비대위가 한학자 총재에 대한 구속을 어떤 식으로든 풀어보자라는 쪽으로 죽기 살기로 하지 않고 교회의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누구 주도로 이것을 끌고 갈 것이냐라고 할 때 대체로 정원주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비상 상황을 대처하자, 이런 쪽으로 정리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은 그 천흥궁이죠. 거기 네. 가면요, 비밀 금고에 늘 수백억 원이 들어있는 그 자금의 집행권, 금고 관리직이 뭐 이제 이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주도권을 누가 갖게 되겠지라고 하면서 갑자기 통일교 내부는 한학자 총재가 주도하는 통일교가 아닐 수도 있겠다. 그리고 고령인데다가 스턴트 시술을 했단 말이죠. 네. 그리고 심장병이 있어서 출석을 못하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그 내용을 특검에 알리지도 않고 그냥 종교적 탄압 때문에 못 나가는 걸로 3번이나 미루어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체포가 되거든요. 네. 근데 그 뒤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본인이 병원에 가서 이런 진료를 받고 있다는 진료 기록, 그래서 출석이 어렵다는 내용이 특검에 제출되지 않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고령의 여성이 특검에 소환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스턴트 시술을 받고 그 시점에 병원에 3차례나 왔다 갔다 했던 그 기록을 특검에 제출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 못 간다 지금 그 출석 시기를 조율하자라고 했는데 아무도 이 내용을 특검에 제출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결국 종교적 탄압을 통해서 한학자가 구속되는 것이 통일교 전체로 봐서는 더 이익이다라고 생각했던 집단 또는 개인이 뭔가 내부적으로 기획을 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까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내부는 이제 제가 방송을 좀 거듭하면서 정언도 직접 들려드리겠지만 매우 심각한 상태로 통일교 내부가 지금 분란에 휩싸였다. 결국에는 주도권 문제. 두 번째 그 주도권의 핵심은 이권이고 돈이고 그다음에 차후에 누가 통일교의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것이냐. 제가 김대우 기자한테 여쭤보면 지금 현재 통일교라고 하는 이제 세계 평화 가정 연합이라고 하는 여기 통일교가 재산이 얼마쯤 될까요? 재산이요. 예. 아이고, 한학자 총재가 관리하는 재산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될까요? 솔직하게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파악하기 어려운 게요. 지난 2000년도쯤에
22년도 7월에 아프리카 국가에 선거 자금 지원으로 쓴 돈이 8억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지금 통일교가 해산됐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다뤘던 내용들 중에 하나가 1986년부터 2021년도까지 통일교에서 미국 신도들이 미국으로 송금한 금액을 추정하는 게 1조가 넘어요. 그래서 제가 통일교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나? 그리고 그 돈들이 미국으로 갔다 해가지고 일본에서 이제 그렇게 다뤄주고 있었지만 그것이 다시 한국으로 얼마가 들어왔는지, 그리고 다른 이런 기타 국가에도 막 8억, 10억 이상씩 아낌없이 쓰는데, 그러면 특검 측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게 권성동의 자금을 지원한 게 1억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같은 해 건진법사실을 통해서 김건희 씨에게 그라프와 샤넬 가방을 준 것처럼 네. 훨씬 더 많은 돈을 줬을 것이고, 그 권성동 의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의원들까지도 후원했을 가능성이 있다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니까 상상이 안 가는데 좀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써서 많은 의원들의 이름이 이번에 튀어나오지 않을까 쪼개기 싶습니다. 의원을 통해서 뭐 20명 정도에 했다. 이 돈은 1억 4천이다. 이런 것은 이제 빙산일가 말 그대로 이제 찌끄레기 돈이고요. 네. 실제로 권성동에게 전달했던 돈도 1억 원이 전부 다 지금 이번에 기소 내용은 그렇게 돼 있지만 실제 넘어간 돈이 얼마겠느냐. 자, 일단 샤넬백 2개에 넣으면 5억 또는 10억. 그래서 합치면 10억에서 20억 정도 전달된 거 아니냐. 그 정도를 주는 것이 일반적으로 그 내부에서 이런 자금을 집행할 때 이제 규모는 그 정도 된다는 것이고, 그거 외에 100억 지원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100억 지원설도 실제로 이제 했다면 어떻게 이제 전달을 했겠느냐, 뭐 이런 것도 내부에서 지금 터져 나오는 것이어서 그런 정언들이 있는데, 이제 이것은 좀 더 저희들이 필터링을 해서 어디까지 이제 지금 공개를 할 건지 좀 고민을 좀 해볼 것이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통일교 내부에서 한학자를 일부러 집어넣었다, 사자굴에. 그 기획된 것이다. 그리고 그거는 결국 후계구도 싸움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정원주가 그동안에 문선명의 충실한 종으로서 혹은 한학제의 충실한 종으로서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면서 자기를 위해 이 시스템을 다 변질시켰다.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정원주가 이제 이실직고 하면은 많이 바뀔 텐데, 일단 정원주와 지금 윤용호 간에는 이제 그 상극 원수지간이 된, 윤용호도 지금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윤용호는 비교적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다 알려서 폭로의 대열에 이제 뛰어들었던 것이고, 정원주의 잘못이든 지금 한학자의 잘못이든 누군가 이제 잘못이 있다. 세 명 다 똑같은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정원주는 빠져나와 버린 겁니다. 그 빠져나온 행위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책임을 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단순히 빠져나와서 스스로 존재하겠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전체의 주도권을 가지고 이제 정원주가 지금 전쟁을 시작한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친손자가 나와서 막 그 울부짖는 듯이 하면서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이제 이 사람이 지금 현재 후계자로 지금 일단 내부에서는 낙점이 되어 있는 사람인데, 즉 그 후계자라는 것은 한학자 총재가 그 다음에 누구한테 교계 전체를, 통일교 전체를 후계자로 지목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이제 거론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정원주와 대척점에 있어서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정원주와 이 문신출이라는 사람이에요. 문신출 간에 이제 내부 경쟁이 본격화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추론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 돈이 너무 많고 지도자가 노후하고 사회를 못 따라가면 이런 일은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결과론적으로는 한학자가 사실은 바지사당처럼 지금 움직이고 있을 뿐이지, 현실적인 이 통일교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바로 그 밑에서 움직이던 윤영호나 정원주 이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네요. 독생녀를 만든 그 논리 개발도 윤용호가 이제 독생녀라는 논리 개발을 해서 예수님의 버금가는, 또는 예수님 이상으로 지금 이제 신격화 시켜 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통일교의 원래 원리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 한학자를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했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강하게 이제 어필을 했고, 그걸 통해서 한학자가 지배체제를 구축을 했죠. 거기에 이제 동조하는 자들이 사실 이제 배도 부르고 이권도 많고, 그 다음에 워낙 자산이 많아서, 아까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추정 자산은 조 단위가 이제 훨씬 넘는다. 그러니까 단 단위의 조가 아니라 훨씬 더 그 이상이다라고 하면 10조
때가 이제 될 수도 있는 이 통일교 자산을 누가 주도적으로 관리할 것이냐. 여기에도 제가 사업장 하나하나를 보니까 별것 아닌 것도 있지만 엄청난 사업장들이 현재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쉽게 얘기하면 비영리 법인이지 않습니까? 이사회만 장악하면 되잖아요. 재단 이사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장악하면 되니까 장악하는 순간 워낙 많은 돈이 매년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누구 주도로 쓸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주인 없는, 쉽게 얘기하면 통일교에 내가 혹시라도 주인 될 기회 있으면 내가 뭐 차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냐라는 정도까지 이제 가고 있어서 이 싸움이 쉽게 끝나거나 내부에서 합의가 될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한학자 구속을 지금 뭔가 지금 탄원하는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보석 신청 허가. 자, 이것이 과연 내부에서 진짜 원하는 것이냐 원하지 않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고요. 두 번째, 한학자가 이번에 보석으로 나오게 된다면 지금 누군가 기획을 했다고 하는 이들을 지목하는 또 그룹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마 내부에서 피비린내 나는 그 전쟁의 중심으로 또 빠져들어서 뭔가의 사단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어쨌든 돈이 있는, 그리고 종교가 모여있는 정치적인 집단으로 변질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군요. 게다가 일본은 지금 통일교를 해산시키기 때문에 일본에 있는 이들의 재산이 한국으로 어떻게 들어올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또 촉각이 곤두세워져 있다 그러는데, 이것들이 한꺼번에 다 몰아쳐가지고 아마 통일교의 내부가 엄청나게 복잡한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조금 전에 방송 들어오기 전에 네. 대표님이 오늘은 재밌게 가자고 하셨거든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건 뭐 피비린내라는 전쟁이 되고. 네. 근데 오늘 내용 정말 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동안 저도 이제 방송을 하면서 네.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통일교의 실질적인 이인자라고 알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정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이인자더라. 그리고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구속되고, 그리고 이제 정 비서실장도 책임을 둘이 묻고, 통일교 입장에서는 한학자 총재의 어머님이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상황이 오히려 반대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랑 한학자 총재가 구속이 되고, 그 이인자였던 정원주라고 하는 비서실장을 중점으로 통일교가 지금 새로운 판과 새로운 주인을 바꾸는, 네, 맞습니다. 그런 과정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 계속 수행을 했던 사람이라면 나중에 조사 결과에 따라서 아직 어떤 정당이라든가 이런 정치에 대한 이 유착 관계가 계속 이어질 수도 있는 점들을 계속해서 주목해야 되겠네요. 네, 앞으로 이제 그거를 끄집어내야 될 것 같고요. 변호사들이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지를 좀 잘 살펴봐야 이 통일교의 미래가 보여질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저희가 역지룡사들 시간 바꿔서 한번 처음으로 시도를 해봤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아직 잘 모르셔서 잘 못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는 더 전파되어서 6시에 많이들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는 단순 보험 가입만 하는 곳이 아니고요. 최적의 보험 플랜을 제안해주는 곳입니다. 현재 가입된 보험이 당신에게 맞는지 진단 서비스와 리모델링 안내부터 맞춤 상품 제안까지 다 해드립니다. 1644-1236 또는 010-7613-3303으로 연락하시면 되고요. 카톡이나 문자 상담 예약하시면 24시간 동안 언제든지 여러분들하고 소통이 가능합니다. 현명한 보험 플랜을 위해서는 1644-1236으로 연락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뮤지컬 김대중 나이 대통령 2025년 10월 26일까지 부천 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스픽스 공동구매 특별 할인 링크 더보기를 누르시고 고정 댓글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인증번호 2025 입력하시면서 할인된 가격에 이 표를 구매하실 수가 있는데요. 전기간 전회차 할인이 가능합니다. VIP석은 11만원짜리가 6만원으로, R석은 88,000원짜리가 5만원으로, S석은 66,000원짜리가 4만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티켓 수령은 공연 당일 공연장 매표소에서 예매자 성함, 전화번호 확인 후에 수령하시는 것으로 가능하고요. 공연 시작 1시간 전부터 티켓을 수령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스픽스몰이 홈쇼핑에서 대박난 상품을 여러분들께 가져왔습니다. 바로 국내산 순면으로 대한민국에서 제조한 이불 겸용 패드죠. 저렴한
폴리에스테르 제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부드러움 그리고 통기성을 자랑합니다. 국내산 목화 100% 수면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땀 흡수가 잘 되고요. 통풍이 뛰어나고요. 사계절 내내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산 프리미엄 순면 60수짜리 이불 패드 겸용 1+1 구성이 단돈 59,900원입니다. 심지어 홈쇼핑보다도 10,000원이나 더 저렴하다고 하는데요. 스픽스몰에서 구매 가능하니까 더보기 링크 확인해서 언제든지 구매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새롭게 한번 단장을 해보았습니다. 내일부터 더 많은 분들께 입소문이 나서 방송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